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지난주에는 듣는 것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눴죠? 그동안 좋은 것들 많이 들으셨나요? 오늘은 나의 언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여러분들의 언어를 한번 탐색해 볼 거예요. 이 사진이 어때요? 그 동백꽃들이에요. 너무 예쁘죠? 꽃들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은가요? 꽃들의 언어로 이야기를 하겠죠. 언어가 뭘까요? 언어는 우리들한테 어떤 의미일까요? 일단은 언어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검색을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위키백과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언어에 대한 정의는 여러 가지 시도가 있었다. 아래는 그러한 예의 일부이다. 1. 사람들이 자신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는 체계. 내 생각을 다른 사람한테 나타내는 게 언어죠. 2. 사물, 행동, 생각, 그리고 상태를 나타내는 체계. 3.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데 사용하는 방법. 4. 사람들 사이에 공유되는 의미들의 체계. 5. 문법적으로 맞는 말의 결합. 이거는 절대적인 건 아니라고 해요. 6. 언어 공동체 내에서 이해될 수 있는 말의 집합. 이 그림 어때요? 되게 재밌죠? 주전자 연인인 것 같아요. 주전자 연인이 나무 위에 앉아서 지금 사랑을 나누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주전자 남자가 여자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이렇게 앉아있는 분위기에서 벌써 뭐라고 얘기를 할지 좀 느낌이 오시죠? 분명히 따뜻한 어떤 사랑의 표현? 이런 것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동물들도 의사소통을 하죠. 동물들도 서로 의사소통을 한다고 하지만 언어는 인간만이 사용하는 의사소통 방법인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나의 이 복잡한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공기의 진동으로 전하고 있죠. 우리는 지금 같은 시공간에 있는 것도 아닌데 제가 지금 여기에 있고 여러분들은 시간이 조금 흐른 한 일주일 정도 뒤에 제 이야기를 들으실 거예요. 이렇게 시간과 공간이 틀리지만 제가 지금 하는 이 이야기가 공기의 진동으로 바뀌어서 여러분들한테 전해져요. 이렇게 지구상의 언어들은 시 공간을 가로질러서 가요. 어떤 언어는 말로, 또 어떤 언어는 글로, 또 이렇게 그림이나 음악들로도 그것이 가능하지요. 동물들도 서로 대화를 한다고는 하지만 한계가 있죠. 왜 그럴까요? 동물 중 유일하게 인간의 두뇌에는 언어만 담당하는 영역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위를 사용해서 말을 하고 글을 읽고 쓸 수가 있는 거죠. 글을 읽고 쓰는 것은 배워야 가능한 일이지만 말을 하는 것은 아무리 복잡한 문법 사용을 해야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타고나죠. 1970년대 미국 콜롬비아 대학에서 이런 침팬치 한 마리를 인간처럼 키우면서 수어법을 가르쳐 줬어요. 수화법을 통해서 단순한 의미를 이 아이는 구현할 수 있었어요. 근데 언어구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문법적 의미 전달은 결국은 해내지 못했다고 해요. 침팬지의 뇌는 언어 영역이 인간처럼 발달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말을 자유자재로 하고 글을 쓰고 읽고 이해하고 하는 거는 뇌의 특별한 언어 능력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바로 브로카하고 베르니케 영역이라는 영역이 우리 뇌에 발달이 돼 있어요. 이건 우리 인간만이 발달되어 있는 어떤 신의 선물 같은 것이죠. 몸으로 직접 통제할 수 있는 환경은 매우 제한적이죠. 몸으로는 바로 옆에 있는 몇 명까지만 통제를 할 수가 있어요. 언어를 잘 사용하면 제가 시 공간을 초월한다고 했잖아요. 좋은 예는 아니지만 극단적인 예로 히틀러처럼 수백만 명을 동시에 통제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결국 언어는 몸의 확장이고요. 인류는 확장된 표현형을 통해서 지구를 지배하기 시작했어요. 이 고양이가 지금
말을 안 해도 그 신체 언어로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지 다 여러분들은 보이시죠? 결국 이거는 몸짓이나 신체 언어인 거죠. 우리는 생각과 느낌, 의도를 말로 전달하는 것처럼 몸짓과 신체 언어로도 전달을 하죠. 인간의 의사소통의 절반은 말에 의하지 않는 방법으로 전해진다고 해요. 만약에 언어와 비언어가 두 가지 방법이 서로 충돌하면 말보다는 몸짓으로 표현하는 것이 더 강하다고 해요. 만약에 가령 예를 들어서 남자친구가 너 어제 어디 가서 뭐 했어? 왜 전화도 안 받고 그랬어? 그래서 이제 여자친구가 막 따지는데 남자친구가 어제 나 그 시간에 집에서 좀 잤어. 그래서 전화를 못 받았어. 그러는데 얼굴 표정이 떠는 것 같고 눈동자가 막 떨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의 말을 믿을까요? 아니면은 그의 표정을 믿을까요? 그 남자친구, 얘가 나한테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이렇게 말보다는 우리는 몸짓 표현, 이런 것들에 이렇게 시선이 끌리고 그거를 더 믿게 되는 거죠. 인간의 눈은 얼굴의 표정과 움직임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는데요. 다른 동물들과는 달리 흰자가 보이기 때문에 어디를 보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어느 쪽에 내가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지, 어느 쪽에 그가 주의를 기울이는지 이런 것들을 보죠. 그래서 그게 다른 사람의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시선을 쫓아가는 본능적인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직접 말을 하지 않더라도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가 있는 거죠. 언어와 비언어적인 표현이 있는데요. 또 언어의 종류 중에 하나는 휘파람 언어라는 아주 특이한 언어가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할게요. 카나리아 제도의 고메라 섬의 원주민들이 휘파람으로만 이루어진 언어를 사용한다고 해요. 이것은 휘파람 언어 또는 실보 고메라어라고 부르는데요. 이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뇌 영상 검사에서 휘파람을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들은 뇌의 언어 중추가 작동을 하는 것이 과학적으로도 확인이 되었다고 해요. 자기가 알고 있는 언어와 유사한 소리를 들으면 대뇌방구의 왼쪽이 활성화된다고 하는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요. 대뇌방구의 왼쪽에 보통 우리의 언어 피질이 있어요. 대부분이 그렇다는 거지 100%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그리고 만약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글자의 소리를 들으면 대뇌의 오른쪽 방구, 오른쪽 영역에서 활성화가 관찰되었다고 해요. 그렇다면 대뇌의 오른쪽 방구와 왼쪽 방구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언어 과정에 대한 우방구의 역할을 보면요. 일단은 좌뇌 쪽은 아까 제가 그랬죠. 언어에 관련된 것들이라고. 오른쪽은 운율 처리를 하는 역할을 하고요. 화술과 추론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운율 처리는 억양, 소리덮개, 어조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것들이고요. 화술은 이야기를 만들어내거나 이해하는 능력, 또 추론은 명백하게 언급되지 않은 자료로부터 가정을 만들어내는 능력,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요. 우방구는 언어의 이해를 더 풍성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방구에 손상을 입으면 언어 이해와 의미 전달 능력이 심각하게 방해를 받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언어 중추는 좌뇌에 있기 때문에. 하지만 운유나 예상치 못한 비꼬는 말 혹은 구의전환 같은 이런 것들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요. 우방구가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거죠. 그래서 우방구 손상 환자들은 농담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요. 이야기의 주제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그런 증상이 있고요. 또한 은유나 간접적인 질문 등을 이해하는데도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요. 지금 운해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인간의 대뇌가 좌우대칭이 아니라고 해요. 언어 중추는 인간의 대부분이 왼쪽에 있어요. 그래서 언어 능력이 인간의 의식 수준을 결정하기도 하죠. 그래서 의사들은 뇌 수술할 때 언어 중추가 혹시 손상이 될까봐 굉장히 신경을 써요. 그래서 수술하기 전에 이제 검사도 하는데 그것을 와다 검사라고 하거든요. 언어의 기능을 조금 살펴보면 왼쪽에서는 똑똑히 발음하기, 또 언어를 이해하기, 언어를 인식하기 이런 것들을 담당하고요. 오른쪽에서는 음조를 인식하고
운율, 강세와 억양, 그다음에 말하는 사람을 인식하고요. 몸짓을 이해하는 일을 우측 뇌에서 담당을 해요. 아까 그 언어 중추를 다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의사들이 굉장히 조심한다 그랬잖아요. 대뇌 방구 중에 어느 한쪽을 마취시켰을 때 반대편의 기능이 유지되는지 확인하는 검사법이에요. 대뇌 방구는 각각의 혈액 공급로를 별도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데요. 만약 한쪽 대뇌 방구를 마취하였는데도 말을 할 수 있다면 언어 중추는 마취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마취하지 않은 반대편 대뇌 방구를 수술을 좀 안심하고 하겠죠. 언어 영역을 살펴보면 지금 여기 이렇게 활성화된 부분이 있죠. 귀 근처예요. 귀 근처 좌측에 귀 지금 왼쪽이 전두엽 있는 앞쪽이고 이 뾰족한 이 오른쪽이 이 뒤통수 있는 후두엽 뒤쪽이거든요. 요 옆에 귀 있는 근처 이 근처를 베르니케 영역이라고 해요. 청각피질이 있는 곳이죠. 그래서 우리가 귀로 누구의 말을 들으면 이 부분에서 언어를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조금 더 앞쪽으로 지금 이 부분은 앞에 왼쪽 그림은 귀 있는 부분이고 왼쪽 부분에서 조금 더 앞쪽 이 부분이 말을 하는 브로카 영역이라는 곳인데요. 말을 했을 때 이 영역이 이렇게 활성화되는 것을 우리가 뇌 사진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때는 제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을 할 때도 이 브로카 영역에서 활성화가 일어나면서 여러분들한테 말을 하고 제가 한 말을 또 제가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아무 말이나 막 할 수는 없죠. 그러면은 제가 하는 말을 저도 듣고 이해를 하고 또 말을 하고 이게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되면서 지금 브로카와 베르니케 영역이 같이 계속 활성화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대화는 어떨까요? 다양한 인식의 종류와 수준을 반영을 해요. 그래서 첫 번째 듣는 거는 말하는 사람의 입에서 제 입에서 나온 소리가 듣는 사람의 귀에 전달될 때까지 150ms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해요. 귀에 들어온 소리는 전기 신호로 변형이 돼서 청각 피질에서 처리되고요. 소리 중 단어는 왼쪽 대뇌방구의 베르니케 영역에서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베르니케 영역에서 해석이 되고 이러는 동안에 다른 부위, 특히 오른쪽 대뇌방구의 일부는 소리의 음조, 신체 언어, 운율 등을 언어 외적 요소를 분석하는 거죠. 그리고 이해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역할을 우뇌 쪽에서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부위가 손상이 된다면 소리를 듣고서도 완벽하게 이해하기가 힘들겠죠. 그리고 소리를 듣고서 소리를 입력하는데 말하는 사람의 소리가 듣는 사람의 청각 피질에 입력되고 그 의미를 해석하기 위해서 관련된 영역으로 전달이 되는데요. 말 이외에도 말하는 사람의 감정, 음성의 높낮이, 운율, 언어 외의 요소도 분석을 위해서 각 부위로 전달이 돼요. 또 말을 하면 감정적 분위기가 입력이 되는데요. 우리 뇌에 편도체라는 기관이 있죠. 그래서 편도는 이제 감정의 뇌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 속에 숨은 감정적 분위기를 분석을 해요. 그래서 적절한 감정적 반응을 여기서 또 유발시키기도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단어의 구조 분석 및 의미를 이해하는데요. 잔해 그 베르니케 영역에서 언어를 이해하고요. 양쪽 뇌의 측두엽 앞과 전두엽 아래에서 말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단어를 완전히 이해하기까지는 약 0.5초 정도가 걸린다고 해요. 그리고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말하기의 과정은 실제 소리로 나오기 0.25초 전에 시작이 돼요. 이미 뇌 속에서 무슨 말을 할지를 적절한 단어를 선택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선택된 단어는 소리로 바뀌어서 최종적으로 전달이 되고요. 이런 복잡한 과정이 대부분의 경우 좌측 언어 영역에서 이루어지는데 아주 소수의 사람은 오른쪽에 위치하거나 양쪽에 다 있는 경우도 드물게 있다고 해요. 대부분 오른손잡이들은 언어 영역이 좌측에 많이 있고요. 왼손잡이의 아주 극히 일부분이 우뇌 쪽에 언어 영역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단어들은 기억 속에 있다가 생각을 전달하기에
적절한 것이 뇌에서 선택이 되는데요. 생각과 단어를 연결하는 과정은 뇌의 측두엽에서 처리가 돼요. 단어에서 또 소리로 이제 가는 과정은 사람의 기억 속에서 선택된 단어들이 청각 피질에 인접한 베르니케 영역에서 소리와 연결이 되는데요. 이것이 소리에서 물질로 나가게 되는 과정은 브로카 영역에서 실제 발음할 수 있도록 언어의 소리에 맞게 입과 혀 그리고 후두의 움직임을 일치시키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로 발음을 하게 되는데 선택된 단어를 발음하기 위해서 대뇌의 운동피질 일부에서 조절을 하고요. 또 다섯 번째로 발음의 미세한 조절은 손해에서 말하기를 조화롭게 조절하는 것이 관련되어 있는데요. 오른쪽 손해방구가 말하는 도중에 활성화가 돼요. 손해는 그러니까 대뇌방구하고는 조금 반대예요. 대뇌는 왼쪽 대뇌방구에서 언어 영역이 있고 손해는 오른쪽 손해방구에서 말하기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그리고 대뇌는 음악 관련된 것은 오른쪽 대뇌에서 관련이 있지만 손해는 반대로 왼쪽 손해에서 노래를 할 때 더 활성화가 된다고 해요. 읽기는 그럼 어떨까요? 우리가 글자를 읽을 때 뇌의 어느 부분이 작동을 할까요? 이해를 하면서 내가 또 생각하고 들어야 되니까 베르니케 영역도 같이 활성화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글자를 읽으면서 또 말하는 거를 우리가 들어야 되니까 베르니케 영역 활성되기 전에 청각 피질도 같이 활성이 될 거예요. 그리고 글자를 읽으려면 눈으로 봐야 되죠. 보고 읽어야 되기 때문에 후두엽에 있는 시각 피질도 활성화가 돼야 돼요. 굉장히 많은 여러 부분들이 책을 읽는데 필요하죠.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할 때 뇌에서는 병목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브로카 베르니케 병목 현상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읽기, 듣기, 말하기 이 세 가지를 우리는 동시에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멀티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멀티가 가능한 거는 주의를 이쪽에서 저쪽으로 왔다 갔다 좀 빨리 할 수 있다는 얘기지 한꺼번에 여러 가지를 사실은 동시에 한다는 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말하는 거를 들으면서 동시에 내가 책을 읽는 거 이거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감성과 이성이 조율되는 시간이 있대요. 일단 자극이 외부에서 들어오면은요. 우리 뇌의 감정의 뇌인 편도체에서 감정적으로 반응을 해요. 그리고 대뇌피질로 정보를 줘요. 이 대뇌피질까지 정보를 주는 이 시간이 6초가 걸린다. 그래서 굉장히 화가 나는 자극이 밖에서 이렇게 들어오면 우리는 편도처가 갑자기 막 과활성이 일어나요. 그러면 이게 이성적으로 화를 내야 될 일인지 아니면 넘어갈 일인지 진짜 화를 내야 될 일인지를 판단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판단하기 전에 확 편도체가 과활성 됐을 때 확 화를 내버리면 그거는 이제 동물들이 그러죠. 싸나운 개들은 이렇게 슬쩍 잘못해서 건드리기만 해도 왕 하고 짖거나 물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6초가 걸리기 때문에 화를 낼 땐 심호흡을 한번 좀 6초 동안 해보면 어떨까요?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한테 주는 거죠. 그리고 화를 다스리지 못하는 감정 조절을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화가 나는 감정의 수명은 90초라고 해요. 90초가 지나면은 완전히 사라진다고 해요. 화가 나면 90초를 넘게 화가 계속 나죠. 90초가 지속되는 동안 우리가 거기다가 기름을 붓기 때문에 기름이 뭘까요? 욕을 한다던가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 이런 것들이 기름을 붓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일단은 화가 나면 내가 지금 화가 나는구나 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일단은 화를 잠재우는 방법은 화가 났을 때 우리 뇌를 한번 관찰하는 거예요. 말을 내놓거나 아니면 행동을 하기 전에 90초 동안 전두엽에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한번 내 언어에 대한 한번 내면 검색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1번 나의 내면에 자주 떠오르는 말이나 표현은 뭐가 있을까요? 1번 다 적어보셨죠? 2번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말이나 표현은 3번 들으면 번번이 부정적 상태가 되는 말이나 표현은 뭐가 있을까요? 네 번째, 최근 내가 습관적으로 자주 하는 말이나 간투사는 5번, 최근 들어 우연찮게도 자주 듣게 되는 말이 있으신가요, 혹시?
6번. 말로 인해 상처받았던 기억이 있나요? 7번. 말로 인해 위로받거나 기쁨에 겨웠던 기억. 8번. 나한테 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라도 당장 용서해 줄 것 같은 그의 말이나 표현이 있을까요? 9번. 친구나 동료들 속에서 내가 말하는 모습을 글로 그려보기.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일어나고 있는 생각, 기억, 감정 10가지만 한번 알아차려 보세요. 자, 11번. 지금 내 몸 여기저기에서 일어났다 사라지는 감각들을 한번 느껴보세요. 어디 혹시 내 몸에서 불편한 감각이 있는 곳이 있나요? 저도 똑바로 앉아야겠네요. 내 발은 바닥을 잘 안정적으로 잘 딛고 있나요? 내 발바닥에서는 어떤 느낌이 있나요? 딱딱한 느낌, 부드러운 느낌, 차가운 느낌, 따뜻한 느낌. 내 발바닥에서 주위를 종아리로 옮겨보세요. 내 종아리는 어떤 느낌이 있나요? 간질간질한 느낌, 차가운 느낌, 따뜻한 느낌, 찌릿찌릿한 느낌, 저린 느낌, 어떤 느낌이든 상관없어요. 다시 올라와서 내 엉덩이는 어떤 감각을 느끼고 있나요? 만약에 의자에 앉아 있다면 의자 바닥과 내 엉덩이가 닿아 있는 감각을 한번 느껴보세요. 딱딱한 느낌, 폭신한 느낌, 따뜻한 느낌, 차가운 느낌, 무거운 느낌. 내 등은 어떤 느낌인가요? 내 배는? 내 장은 편안하게 지금 잘 있나요? 아니면 약간 더부룩한 느낌? 비어있는 느낌? 불편한 느낌? 어떤 느낌이든 좋아요. 가슴으로 한번 올라와 볼까요? 내 가슴은 편안한가요? 혹시 뭐 어떤 것이든 간에 꽉 막혀있는 느낌이 들지는 않으신가요? 편안한 느낌? 떨리는 느낌? 긴장된 느낌? 이완된 느낌? 나의 심장은 잘 뛰고 있나요? 심장에게 감사하다고 인사를 한번 해볼까요? 참 부지런하구나. 수고가 많다. 나의 심장아. 당신의 팔은, 목은, 입과 코와 눈이 요새 고생을 많이 하죠. 핸드폰 보랴, 컴퓨터 보랴. 우리 얼굴에서 느껴지는 느낌 한번 느껴볼게요. 우리 앞에서 했던 4번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좀 해볼게요. 4번이 뭐였죠? 최근 내가 습관적으로 자주 하는 말이나 간투사 어떤 것들이셨나요, 여러분들? 아, 너무 좋아. 혹시 이렇게 말하는 친구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이 계셨나요? 아니면 아이 짜증나. 아니면 습관처럼 혹시 욕을 하고 계시는 분도 있나요? 보통 남자분들이 이렇게 습관처럼 욕을 내뱉는 경우들이 어쩌다 가끔씩 있는데 중학교 때는 뭐 말끝마다 욕이죠. 그러다가 나이가 들면서 점점 줄어들죠, 욕이. 근데 만약에 짜증나라는 표현을 내가 많이 쓴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럼 말끝마다 짜증나 짜증나 하는 나를 내가 회사 사장이라면 고용을 하고 싶으신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만약에 내가 남자라면, 여자라면, 나의 이성 파트너라면 이런 나와 결혼이 하고 싶으실까요? 지금의 나는 배우자로 어떤가요? 이 질문을 하면 보통은 깜짝 놀라면서 안 하고 싶을 것 같아요. 나 같은 사람 고용 안 하고 싶을 것 같아요. 라는 말들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이라도 알았으면 고치면 되죠. 사람들과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려면 내 주위 사람들에게 보석과 같은 이야기들을 해주는 사람이 되려면 나에게 자주 사용하는 혹은 생각나는 어떤 단어나 문장들로 어떤 걸로 바꿔야 될까요? 짜증나를 어떤 말로 바꾸면 좋을까요? 저같이 귀여워 죽겠어, 힘들어 죽겠어 라고 말했던 저는 그냥 아이 귀여워로 끝내고요. 죽겠어를 빼는 거죠. 힘들어 죽겠어도 어떤 말로 바꾸면 좋을까?
차라리 힘들지만 금방 끝날 거야. 아니면 힘들지만 뭐 보람 있어. 이런 말로 바꾸면 좋겠죠? 좋겠어 대신에 좋은 말버릇은 사고를 긍정적으로 바꾸면은 말버릇도 바뀐다고 해요. 결국 우리 머릿속에 있는,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튀어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말을 하래요. 오늘 하루도 행복해야지. 어때요? 정말 하루가 행복해질 것 같지 않나요?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는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라고 자신에게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거울을 볼 때도 내 얼굴이 마음에 든다 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잠들기 전에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죠? 잠들기 전에 생각했던 것들이 밤에 꿈속에 나타나는 경우도 되게 많고요. 잠들기 전에 감사한 일을 생각하면서 자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오늘 하루도 좋은 일이 참 많았어. 그리고 오늘 감사했던 이야기들을 한번 쭉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 없어, 시간이 없어라는 말은 안 하는 게 좋다고 해요. 그래서 언어 습관을 바꾸면 사고 습관까지 바뀔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벌써 돈이 이거밖에 안 남았어?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아직으로 한번 바꿔보세요. 아직 돈이 10,000원이나 남았네? 우리 웃음 치료라는 게 있잖아요. 즐거운 일이 있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으면 즐거워진다는 거죠. 뇌를 속이는 거죠. 자주 웃으셔야 되고요. 나는 매일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이런 말을 아침이나 밤에 잠자기 전에 한 번씩 자신한테 해주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갖고 싶은 물건이 있으면 돈이 없어서 못 사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돈을 모아서 이것을 사야 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오늘은 바빠서 못 만나. 친구가 오늘 만나자고 그래요. 보고 싶다고. 근데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내일 아니면 뭐 다음 주에 내가 시간이 되는데 그때 만날까?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요? 언어는 신호 전달 이상의 의미를 가지죠. 예를 들어서 파란색과 녹색의 차이를 표현할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한다면 파란색과 녹색을 구별 못할 가능성은 매우 적겠죠. 근데 이러한 색 사이에 차이가 없는 단어를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두 색깔을 구분하지 못해요. 그림들 중에서 그림 밑에 있는 색깔이 몇 개나 있어요? 아마 이 색깔이 몇 개냐고 제가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은 이렇게 셌을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아마존의 원주민 중에 2 이상의 수가 없는 부족이 있었어요. 그래서 4와 5의 차이를 구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당연히 6개인 거를 그들은 모르는 거죠. 2 이상이면 그들은 그냥 많다라고 표현을 하겠죠. 이것도 물론 몇 개냐고 물어보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지도 모르고요. 그만큼 언어는 그 사람의 사고방식을 형성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언어를 쓰고 있는지, 또 여러분들은 어떤 언어로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려면 내가 어떤 언어들을 좀 사용하면 좋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뇌는 여러분들이 지금 언어에 대해서 이렇게 탐색을 하다 보면 긍정적인 그 언어보다 부정적인 언어들을 많이 쓰신다는 것을 아시게 될 거예요. 근데 그게 결코 내 잘못이 아니에요. 그리고 창피한 것도 아니고요. 그거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에요. 그리고 사실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필요할 때도 많아요. 왜냐하면 너무 긍정적이면 다른 사람한테 속기도 쉽고 사기당하기도 쉬운 거죠. 적당히 부정적인 뭐 따져보고 의심해보는 것도 있어야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남한테 속지도 않고 논리적이나 과학적인 사고도 부정적인 그 사고가 필요하죠. 우리 뇌는 원래 그렇게 생겼어요. 부정적인 거에 굉장히 민감한 거죠. 하지만 뇌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생명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부정적인 것에 민감해야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뇌를 그냥 가만히 놔두시면
계속 부정적인 것에만 민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정적인 일을 당하면 여러분들은 이게 무의식 중에 저장이 돼 버려요. 긍정적으로 아주 행복한 일은 그렇게 쉽게 저장되지 않고 다 그냥 떨어져 나가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긍정적인 것에 머무르는 연습을 자꾸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살아가는데 그 부정적인 생각들로 꽉 차게 되는 거죠. 뇌에는 가소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을 해서 자극을 주면 그 상태로 뇌 회로가 변하는 거죠. 그래서 연습이 그것도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연습이 필요해요. 그래서 부정적인 것에 과도하게 민감한 뇌를 긍정적인 뇌로 바꾸려면 여러분들의 노력이 필요한 거죠. 지금 한번 나의 장점 10개를 한번 적어 보시겠어요? 그리고 2번, 나에게 격려를 좀 해주세요. 매일 잠자기 전에 감사한 일을 떠올리고 감사 일기를 쓰시면 습관화시키기에 참 좋아요. 네, 지금까지 긴 수업 여태까지 들어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오늘 언어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정말 그 마음에 진심을 담아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한 마음을 정말 진심으로 담아서 오늘은 더 평소에도 감사하지만 오늘은 더 좀 진실되게 감사하다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저도 실수투성이고 또 어쩔 때는 실수로 말도 뭐 부정적인 말들도 가끔 하고 하지만 계속 쉬지 않고 또 뉘우치고 뭐 노력하고 하면서 신경회로를 행복한 긍정적인 신경회로로 바꾸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여러분들도 저랑 같이 동참해서 노력을 해보지 않으시겠어요? 예,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 시간이죠. 생각 시스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